우리나라의 지금 그 갯벌 세계유산을 신청한 지역은 금강부터 시작해서 금강 퇴적물이 끝나는 지점까지 우리가 일단 잡았습니다. 왜 경기만을 안 잡았느냐?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었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 사람들은 계속 왜 도대체 경기만에 있는 그 강화갯벌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강화갯벌을 왜 뺐느냐? 강화갯벌을 빼고 어떻게 세계유산 되려 그래? 그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들어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재한 지역은 금강이 유입이 되고 금강의 그 이제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이 퇴적물이 공급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지점까지 한 사이클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천, 고창, 신안이 거의 뭐 한 8,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7, 800개의 섬, 제가 정확히 씌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수많은 섬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자만이라고 하는 이 보성 순천의 갯벌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달라요. 이 서천 유부대 갯벌은 금강에서 나오는 이런 거에 특히 유부대에는 수많은 철새가 방문하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하고, 고창의 곰소만 지역은 만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만의 퇴적층이 모래갯벌에서 혼합갯벌에서 펄갯벌로 가는 아주 격동적인 그런 갯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섬갯벌이죠. 수많은 섬 사이에 있는 갯벌. 그다음에 여기는 큰 여자만 안쪽에 있는 비교적 에너지가 낮은 잔잔한 아주 고운 퇴적물이 쌓이는 그런 갯벌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청 기준은 사실 우리가 3개를 했어요. 7번도 당연히 우리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IUCN에서 한번 오더니 7번은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겁먹어가지고 할 수 없이 뺐는데 8번, 9번, 10번이라는 3가지를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등재가 된 거는 8번, 9번은 등재가 안 되고 10번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데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10번이 된 것이 너무도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의해서, 유네스코의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IUCN이라는 그런 심사단체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왜냐하면 2년 전에 중국이 10번으로만 됐거든요. 저쪽 그 황해 저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중국과 같이 가기를 원했고, 두 번째 이유는 IUCN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물 다양성, 생물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인 가치를 너무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다. 저는 되게 속상해요. 저는 지질학을 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조류 시스템이 복잡하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그 해전에서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복잡한 그런 수문학적인 조건인데, 그런 거를 인정을 받기를 원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잘 안 넘어가네요. 이걸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한국의 갯벌이 특히 복잡한데 어떤 지질학적인 조건과 해양학적인 조건과 기후학적인 조건이 다 합쳐져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가장 복잡한 연안의 퇴적작인과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뭐 이거를 제가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라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이제 그 지질학적인 거를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대륙붕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대륙붕이라는 건 육지에서 강해에서 쌓인 퇴적물들이 바다에 쌓이면 대륙붕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여기는 대륙붕, 여기는 대륙사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태평양 주변과 대서양 주변의 대륙붕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대륙붕만 다릅니다. 여기는 황해 지역은 퇴적물이 쌓여서 된 게 아니라 과거에 땅덩어리가 붙어서 아시아에 붙어가지고 낮게 지금 깔려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그 바다 보통 그런 그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의 바다가 아니라 육지의 한 부분이 지금 잠시 물에 잠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해라는 거는 수심이 50m도 안 되는데 이 오른쪽이 우리나라 쪽이 훨씬 더 깊어요. 그리고 이 울퉁불퉁한 지형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지질학적으로 여기 이제 섭입대라고 그러는데 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이 더 깊고,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것이 어떤 영향을 이제 주냐면 우리나라에
섬이 많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돼요. 이거 어디를 하고 해야지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빙하기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한 18,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30m 낮았는데 이제 지금 간빙 그러면서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해수면이 더 올라오고 이렇게 얘는 나는 올리고 싶은데 얘는 계속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아까 높은 지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깊은데. 높은 지역은 다 어떻게 됐어요? 섬이 만들어진 거다. 우리나라에 그 섬이 많은 이유는 구릉지대가 전부 물에 잠겨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양적인 조건은 어떻게 되겠냐?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조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반일주절에서 6시간마다 밀물과 썰물이 들락날락해요. 근데 이 조차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이 수심이 들어왔을 때 깊어지느냐잖아요. 이게 중국 쪽은 얼마 안 돼요. 3m, 뭐 밑으로 내려가 봐야 5m 정도인데 우리는 거의 이쪽이 한 6, 7m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경기만에 있는 갯벌 거의 10m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차를 가지고 있어요. 조차가 크면 그만큼 퇴적물이 쌓이는 면적도 넓고, 그죠? 그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 그만큼 생물의 서식처도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동영상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여기에 이제 이 섬이 6시간마다 이렇게 그 인하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걸 갖다가 이제 하면은 막 수로 사이를 갖다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섬들 사이에 있는 거는 이순신 장군과 그 주민 아니면 도저히 일본 쪽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복잡한 이런 숨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자, 이제 기후가 또 이제 또 우리는 제가 이제 항상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너희 나라는 기후가 어때? 그러면 우리는 베스트다. 여름에는 수영할 만큼 따뜻하고 겨울에는 스키 탈 만큼 우리가 눈도 많이 오고 춥고 봄, 가을은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너무 아름다워. 우리는 아주 축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아시아 몬순 기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름에는 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겨울에는 굉장히 바람이 세니까 겨울 폭풍이 오고 강한 파랑이 이제 생기게 되고 여름에는 장마가 오고 또 태풍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으로 굉장히 이 퇴적물들이 격동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곰소만의 퇴적물에 분포를 한 건데 이게 모래고 이게 펄이거든요. 보세요. 그 같은 해 여름하고 겨울에 이 정도로 퇴적물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퇴적물이 다르게 움직이는 건 굉장히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고 아주 그 주의를 잘해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서천의 유부도인데 실제로 이 사질갯벌이 혼합갯벌이 이게 뭐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또 태풍이 오다 보니까 이 펄 안에다가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고창이고 이거 신화인데 아주 희한한 그런 전 세계에 없는 이상한 희귀한 퇴적체가 쌓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안 지역이고 여기는 서천 지역인데 이 규모가 틀리죠. 하지만 퇴적되는 양상 굉장히 비슷한 게 이쪽은 모래가 있고 안에는 펄이 있어요. 왜? 북서쪽에서 강한 몬순의 바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서해안에는 다 펄이 있는데 어떤 데는 모래 해수욕장이 있지? 그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모래가 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퇴적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러한 그 복잡한 연안 퇴적 작용과 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생태계를 갖다가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번 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쉽게 넘어갈 텐데 이게 가장 복잡하면서도 안정적인 퇴적 작용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퇴적물이라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해수면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 어떻게 됐어요? 퇴적물이 위로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지난 만년, 거의 만년에 가까이 퇴적물이 쌓여왔어요. 이게 배터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절로요? 에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제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넘겨줄 수는 있어요? 그게 선생님이 넘기시는 거구나. 나 이게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울퉁불퉁한 지역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갯벌의 퇴적층인데, 다음으로 가죠. 결국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돼서 지난 만년이 있고, 과거에는 섬으로 됐던 것들도 다 지금 퇴적작용해서 사라져온 섬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할 재미있는 거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 그 다음에 9번은 생태학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신청해서 성공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서식지가 있고 또 높은 1차 생산성의 기초에서 서식지별로 굉장히 건전한 그런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어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철새의 이동 통로에 있어요. 자, 그 다음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안갯에서 이 안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갯벌이 있고, 이걸 그 생태계, 그 바다의 그런 생태계와 잘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다음 슬라이드요. 또 뛰어난 진화를 보여주는 생태계가 있는데, 이거는 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펄로 되어 있는 거는 갯벌 기질이 형성되고 이제 이 마이크로벤토스라 그래가지고 이 저서성 저서 규조류가 처음에 여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다가 그걸 잡아먹는 무척추 동물 여러 가지 이제 개나 다모류나 이런 이메페류나 이런 것이 있고, 최고의 상위 포식자는 이런 그 철새가 상위 포식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건 아까 한 거 아닌가요? 바꾸셨어요? 예, 잘 되네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분의 2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모래기질인데, 모래기질도 뭐 마찬가지로 모래부터 시작해서 이 저속규조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개류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물새가 최상위 포식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생태계가 바로 퇴적물 속에 있습니다. 제가 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와데네가 지금 덴마크에서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네덜란드가 독일 네덜란드가 1000km의 갯벌인데 여기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번, 9번, 10번이 다 되어 있어요. 나쁜 놈 자식들 같으라고. 근데 이 와데네에 가서 흙을 파죠. 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춥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나라는 이 안에 생태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탁월한 목표적 가치가 없다고 그 결과 IUCN 보고서에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8번, 9번이. 그냥 면적이 작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퇴적물 속은 우리가 아파트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층층마다 사는 놈이 달라요. 근데 이런 퇴적물이 사는 놈들은 퇴적물 산 속에 이 산소를 갖다가 퇴적물로 이제 공급을 하죠. 또 이걸 퍼내면은 그 퍼낸 것이 또 돌아다니는 놈들의 먹이를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아파트 개념으로 각각의 다른 군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우리가
이 모래갯벌이 있고 펄갯벌이 있고 또 수많은 섬에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암반갯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생태계를 육지와 이 해상을 또 연결시키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이런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어요. 예, 여기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기준에서는 다양한 생물 다양성과 멸종 희귀 생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생물 다양성을 보면은 저서규조류, 염생식물, 대형 저서생물, 물새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이거는 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 그 이제 생물학 신분이 이 자료를 갖다 전부 컬렉션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높은 총 2,150종의 생물 중에서 뭐 대형 저서성 생물이 얼마, 저서규조류가 얼마, 대형 조류, 물새류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세계유산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차 생산성은 전 세계에서 최고. 그 다음에 이 대형 저서생물도 그 수가 전 세계에서 최고. 저서규조류도 전 세계에서 최고. 물론 이제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자료가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뭐 모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 머린 매크로엘즈는 이 무슨 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 물속에서 사는 해조류죠. 이런 것들도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IUCN의 그 적색 목록에 나오는 보통 이제 CR 등급이라 그러면 진짜 전 세계에서 몇 마리 안 남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CR, EN, VU, vulnerable한 거, 뭐 그다음에 준위협적, nearly threatened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IUCN의 관심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철새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IUCN 레드리스트 중 22종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새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면은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뭐 넓적부리 고요 같은 거는 도요 같은 건 전 세계에 뭐 100마리도 안 남았다나 뭐 그렇게 굉장히 조금 숫자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범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황해 고유종인데 이런 고유종들도 또 이제 그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황해 갯벌은 이 전 세계에 철새가 중간에 기착하는 기착지 중에 뭐 와데네와 이 황해 갯벌이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갯벌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동아시아 호주 이 플라이웨이에 20몇 개국의 이제 그 나라가 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새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갯벌은 지질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을 조절하는 전 세계 최고의 사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새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나요, 새를? 하늘을 같이 날아다니면서 보호할 수도 없고 새를 보호하려면 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새가 알 낳는 곳을 보호해야 되고 새가 서식하는 데를 보호해야 되고 새가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서식처 보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 위원장 발표 자료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나와 있던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그러면은 이 사질갯벌이 있고 펄갯벌이 있고 혼합갯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갯벌의 기질에 따라서 사질갯벌에서 사는 놈들하고 펄갯벌에서 아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제 서천에는 예를 들어서 사질갯벌이 많고 신안에는 펄갯벌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그러면 뭐 짜장면 드시더라고. 위원장님한테는 뭐 짬뽕. 사람들마다 이 먹이의 취향이 다르듯이 새도 먹는 게 달라요. 새의 부리의 길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의 깊이만큼 아까 이 아파트라 그랬잖아요. 여기 사는 요만한 놈은 여기에 깊이 사는 놈 먹고 사는 놈이에요. 그렇대요. 제가 뭐 조류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펄갯벌이 어디 있고 사질갯벌이 어디 있고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모니터링하는 거는 거기에 찾아가는 새를 보호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촌계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거기 잘못됐다가 진짜 칼부림 나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잘하는 건 뭐냐 하면은 싹 끌어가지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전통적인 어업 방식에 맞춰서 지금 어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서에 이거 넣자 해서 어떻게 넣냐. 지질 다양성이 있고 그 위에 거기에 받쳐주는 생물 다양성이 있고 그 위에는 우리가 지난 수백 년간 어업 행위를 해왔는데 그 전통적인 어업 행위는 바로 자연의 일부로 이미 녹아들었다. 라는 개념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IUCN의 그 평가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네들 좀 그런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갯벌은 아주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는, 물론 관광도 앞으로 이게 추가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유산의 유일한 갯벌이 와데네인데 실제로 와데네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모래의 사주가 쫙 있고 그 뒤에만 갯벌이 있고 우리는 뒤에 이 섬으로 반대에 있는 갯벌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주가 있고 이게 동해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안에 이렇게 7번 국도인데가 사주고 그 뒤에 있는 그 호수들 여기는 지금 바다지만 우리는 다 그 이제 뭐 영랑호, 청청으로 다 막혔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우리는 모래가 있지만 얘네는 이제 펄이 있고 하지만 여기는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은 완전히 달라요. 섬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두꺼운 퇴적물이 쌓여 있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팔굽 구분이 안 된다는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 중국이 먼저 등재가 된 이유도 있어요. 중국도 등재가 된 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나중에 시작해가지고 걔네들이 우리랑 같이 늘 수 있게 우리 보고 1년 기다려달라고까지 사정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넣었는데 우리는 서류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문화유치에서 뭘 잘못 핸들링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얘네들은 로비를 해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이제 웃기는 결과가 됐죠. 나중에 우리가 중국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이유는 IUCN이 철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지질주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황해권을 좀 세계유산 관리를 철새를 위주로 하자는 그러한 포석이 담긴 그런 다분히 불순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IUCN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황해가 철새가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 그 평가에서 나오는 게 이 지역은 너희가 신청한 지역은 우리가 신청해서 반려가 됐거든요. 이게 반려가 된 게 아니라 이 보류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면적이 작다 했어요. 우리가 탁월한 보호 면적 가치가 너희는 없어란 말은 한 군데도 없는데 면적이 작아. 그러니까 다음에 더 해가지고 신청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아니 너희가 해주면 우리가 다시 다음에 신청을 할게. 라고 해가지고 모든 외교를 동원해서 등재를 시켜놓고 우리가 그러면 몇 년 내로 추가로 신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국가에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여기에 유산구역이 이제 이쪽은 지금 현재 유산구역이고요. 우리가 신청한 여기 보면은 다 경기만이에요. 그죠? 여기에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여기저기 이름을 붙여서 무슨 아산만, 화성, 송도, 영종.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NGO 얘기를 듣고 여기도 철새인데 여기 빠졌네. 그럼 여기도 집어넣고 이제 근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뭐 이 강화와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통으로 크게 해가지고 저는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 넓은 지역에 뭐 가로올림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계유산이 물론 최고의 브랜드지만 우리가 서해안, 남해안을 전부 세계유산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 조금 못하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가면 되고 지질공원으로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특히 이거는 뭐 근데 DMZ는 여기를 DMZ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름이 없대요 보니까. 하여튼 남북한 경계선을 포함한 그런 그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천연기념물도 있고 습지보호지역도 있고 이렇게 많이 지금 이미 이제 많이 돼 있는데 해수부에서 아마 습지보호지역을 조금 확정을 더 해야 될 겁니다.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지금 문화재청하고 해수부하고 지금 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동영상 강의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1편과 2편에 갯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우리나라 지질영향 검색을 하시면 이 강의가 나오는데 강의는 엄청나게 재미있고 좋은 강의인데 조회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회수가 뭐 많아봐야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유네스코가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공익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유네스코가 들어간 게 일단 조회수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거의 뭐 1편이 제일 많은데 한 4,000회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1년 만에. 근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4,000회 되면 제가 교수님 밥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서 조회수를 하나씩 올려주시면 제가 밥 얻어 먹는데 좀 빨리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